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박정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쉬었습니까? 네, 명절 잘 보냈습니다. 방송하셨다면서요? 예, 뭐 그래도 뭐 다른 일정은 없었으니까 좀 쉬었는데요. 네. 요즘은 명절 때도 교통 정보는 꼭 전화해야 된다고 해서 생방송 하라고 해서 생방을 요즘 했습니다. 교통정보 라디오를 통해서 안 듣는데 뭐 좀 핸드폰 다 있고 뭐. 제 담당 PD님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제가 옛날 교통방송 했거든요. 아, 하셨군요. 아, 예. 근데 교통방송인데 교통정보를 교통방에서 잘 안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는 그냥 집에서 요즘은 OTT 보죠. 예, 그래요? 예. 아니고 저 개봉작 저는 베테랑 2 봤어요. 아, 예. 뭐 개봉작은 안 보고 그냥 집에서 OTT 영화 안 봤습니다. 좋아하시는구나. 아, 좋아합니다. 아. 근데 OTT 요즘 워낙 재밌는 게 많아서 OTT 그거, 예, 좋죠. 그거 근데 많이 극장 봅니다. 가면 예. 소리 막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건 좋죠. 화면도 크고 예. 막 소리, 돌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도 한번 볼게요. 네. 저도 또 영화 본 얘기하면 또 영화 선전한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해도 되나? 베테랑 2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뤄볼 얘기는 미 연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어요. 예상보다 좀 네. 빨리 했다고들 하던데 또 규모도 컸다고 합니다. 0.5%포인트라고 하니까 뭐 언론에서는 피컷이라고 하던데 요 얘기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겨우 0.5%포인트인데 피컷이에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경제 전반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할 정도로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그 뭐랄까요,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흔히 말해서 25bp라고 해서 그 0.25% 포인트 정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낮추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정책적 신뢰감을 줘야 되다 보니까 정말 묵직하게 움직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언젠가부턴가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뭐 비컷이라고 해서 2단계씩 이렇게 조정하는 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도 이제 예상보다 좀 컸고 네. 시기도 좀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 좀 정리를 이것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의 예상은 웬만하면 연준 금리에 대해서는 예상이 틀리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연준은 혹시나 자신들이 연준 회의 결과와 함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단행했었을 때 시장에 본인들도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이 일어날까 봐 살짝 흘립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밀라우스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연준은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슬쩍 흘려요. 아, 그 사람한테만 줘요? 예, 그 사람한테만 줍니다. 왜냐하면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일시키고 항상 일원화시켜야지 이 사람에게도 줬다가 저 사람에게도 줬다면 이게 연준발 얘기인 거야? 누구가 연준발 얘기인 거야?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닉 티밀라우스 기자라는 이 사람에게만 슬쩍 흘린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리나라 검찰은 나눠서 주던데. 예, 근데 연준은 이 사람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이 연준 회의 있기 전에 비껏 할 것 같은데요. 50pp 낮출 것 같은데요가 슬쩍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을 하는 건 뭐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의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이 연준의 공식적인 회의록에 있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리고 파월 의장이 발표하는 내용은 그 연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두 정리한 거를 공적으로 발표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조와 그리고 각각 이제 회의 끝나고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집 근처에 가면 언론인들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발표하는 내용은 사뭇 다를 수밖에 아, 없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공적인 건 우리 이렇게 다 합의한 거죠. 어. 이거는 역사에 남는 기록이고 평생 연준 회의록에 남는 것이니 요걸로 발표합니다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달랐습니다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미셸 보먼 이사는 뭐라고 했느냐.
너무 성급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속단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번에 12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는 B컷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B컷과 다른 시장 전망을 하신 분들은 이분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에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2% 아직 못 찍었지 않냐. 물론 이번에 공식적인 회의록에서는 2%를 찍진 않았지만 2%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건데 그 자신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변수들을 봤다고 써 있어요. 뭐 유가도 보고 환율도 보고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기조도 봤을 때 우리는 물가를 잡고 있다고 확신합니다라는 논조를 했지 그게 뭔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다시 물가가 이 B컷 뒤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도 못 잡아놨는데 금리를 너무 조급하게 낮췄다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요. 이렇게 좀 전에 우리 뭐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너무 금리를 빨리 낮춘 거 아닙니까라는 지적들이 나왔던 게 이 연준 회의 그 뒤에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니만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B컷을 단행했나 보다 싶었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경기도 그 무슨 아주 크게 우려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물가도 못 잡으면서 금리는 왜 낮췄습니까? 이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이제는 물가는 잡혔으니 네. 이제 고용 쪽으로 무게중심 옮긴다. 그래서 그런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좀 속사정이 좀 복잡하네요. 그럼요. 예. 사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향후 수치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물가도 잡았다면 역사상 최초로 경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은 연준 위원들이 되거든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미국이 5.5%까지 기준금리를 5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4년 6개월을 끌었는데 경기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5배 가까이 올려놨는데 경기가 지표상으로 아주 크게 훼손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금리를 올렸는데 어떻게 경기가 멀쩡합니까라는 지적들을 그동안 상당 기간 해왔거든요. 예. 그거는 코로나19의 특수성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저희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메커니즘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왜 기준금리를 올리냐? 금리를 올려야 물건을 사는 소비가 줄고 투자도 좀 줄고 그래서 고용도 좀 일부 훼손돼서 그래서 물건 찾는 사람들이 좀 잦아들어서 그래서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올려서 경기를 일부 훼손시키거나 침체까지는 원하진 않지만 경기를 좀 위축시키겠습니다라는 게 가운데 생략되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현직자들이 저희 경기 좀 훼손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운데 메커니즘이 좀 변화가 돼 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미국에서는 대규모 고용 해고가 먼저 일어났거든요. 해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는 5배 가까이 올렸는데 그때부터 5개 활동이 시작되니까 그 고용주들은 다시 종업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도 올리면서 고용도 같이 유발됐던 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금리는 올렸는데 경기가 잘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야 이러다가 연착륙이라고 해서 경기도 안 망치고 물가까지 잡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가 이게 4년 6개월까지 가까이 끌리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그 실업률 통계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가 잡고 나서 경기의 방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텀을 보고 있었는데 물가가 완벽하게 잡았다라는 모든 증거는 없지만 자꾸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알겠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네. 이번처럼 조금 내리면 어떤 영향을 줘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기축통화에도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운 총재님도 늘 얘기하시는 게 우리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음. 왜냐하면 결국 어느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또 꼭 챙겨야 되는 요소가 환율이거든요. 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오른다든가 해외 곡물 가격을 사오는데 올라가 버리면 물가를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수출입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국 화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금리와의 차이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든 국가의 기준금리 그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 여기 영향을 받아서 낮춥니까? 낮출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사실 한은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목소리를 보면 낮추고 싶었던 니즈가 꽤 있어 보였습니다. 한은 총재로서는 아주 드물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가계부채도 좀 줄길 희망했었다. 그 얘기는 나 조만간 이제 낮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계부채 더 급등할 것 같고 걱정이 많아요. 이런 논조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낮추고 싶었는데 왜 못 낮췄느냐?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이상대가 마치 이제는 그냥 상수처럼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확 낮춰 버리면 금리 차이가 더 심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저평가돼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가도 못 잡은 상태에서 환율 오르면 다시 유가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못 낮추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췄으니 환율에 대한 부담도 좀 적어졌고 그러니 낮추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미국이 지금 대선 중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거 후보들 간에 아주 희비가 엇갈리던데 그렇죠.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만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이 용이한 대통령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이 용이. 예. 한 번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람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한 그 선거에서는요. 그 선거 당일부터 6개월 전부터 그 선거 당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우상향을 그리고 1년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의 그 경기 관련한 지표들이 경기 관련 지표 중에서 뭐냐에 따라서 논란이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같이 두 가지가 다 결부가 되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같이 그래서 관리가 돼서 호조를 보이면 원래 대통령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9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엄밀히 말하면 4명은 아니고 3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포드 대통령은 중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부통령이었다가 다시 대통령을 한 거니까. 90년 전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900년, 1900년 이후에 1900년. 네. 1900년 이후에서 포드 대통령은 예외로 치고 나머지가 세 분인데요. 부시 대통령, 카터 대통령, 그다음에 후보 대통령 이 세 분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통점이 전부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그때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슬로건 들고 와서 전쟁을 이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인데 걸프전 그런데도 재임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 망치면 무조건 당선 못한다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슬슬 실업률 올라가기 시작했고 경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B컷을 단행해서 만약에 경기에 대해서 호조를 보이는 엄청난 시그널을 줘버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낙선 운동 해준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연준이 이렇게 말이야 정치적 외압에 의거해서 금리를 결정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또 아주 쓴소리 또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월 지금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민주당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재신임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연준 위원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부터 상당히 그동안은 자유로웠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봤을까?' 싶은 생각은 근데 있어요. 뭐 성향들은 있었죠. 그린스폰 같은 아 사람이 오래 그렇긴 하죠. 했잖아요. 예예. 근데 그 양반은 공화당 예 친공 좀 공화당 성향이 좀 그렇죠. 강했잖아요. 예. 근데 그 양반 4번인가요? 3번 연임했죠. 4번 정도 된 것 그죠. 같습니다. 예. 뭐 경제 대통령 이런 얘기를 들었던 양반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시끄러워지. 근데 만약에 이게 네. 지금 추가로 더 인하한다, 안 한다도 대선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인데요. 네. 연준 위원들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시그널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또 점도표라는 걸 또 찍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닉 티밀라우스 기자에게 흘려주기도 하고 음. 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점을 찍어요. 네. "지금은 금리가 이건데요.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맞아 보여요."라는 의견들을 점을 찍는데 그 점들을 모아서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해 주는데 그걸 점도표라 부릅니다. 예. 예. 근데 이 점도표 공개된 걸 봤더니 앞으로 올해 안에 다시 50bp 또 B컷에 준하는 금리 인하를 연준 위원들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대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연준 회의가 남은 게 11월 달하고 12월 달이거든요. 네. 그럼 2번 남았으니까 만약에 이 점도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2번 다 25bp씩 한 단계씩 2번 그러니까 한 번 낮추거나 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그냥 또 B컷 낮추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마저도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얘네들이 날 떨어뜨리려고 작심한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예. 참 금리가 또 정치적 쟁점이다. 요즘은 뭐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또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B컷이 사실 저는 그렇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를 좋아하십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저는 성향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두 가지 숙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음. 물가도 잡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건 한 가지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다른 숙제를 인제 해결해 가는 행보를 보이면 좋은데 앞으로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정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분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더더욱 '모호하다.'라고 평가받게 쉽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략 비축류인데요. 최근 미국 올해 들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류 전쟁이라든가 네. 그렇죠. 전쟁이라든가 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국 정부가 석유의 일정 부분을 항상 그렇죠. 보유하고 네, 있는데 이 전략 비축류가 최근 한 4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말 그대로 기름값 안정시키려고 뿌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물가 안정의 기조는 정상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이게 귀결돼 가는 것이 아니라 미 재무부는 선거 앞두고 연준과 달리 채권 발행해 가고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올해도 계속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채권 발행해서 경기 부양했던 게 민주당이 지명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가 또 뒤숭숭하게 하면 안 되니 전략 비축류도 4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석유 뿌려가면서 물가도 잡아가면서 국채도 발행하고 이런 이례적인 행보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었을 때 지금 이 물가 통계가 맞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월이 그러면 해리스네. 그런가요? 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좀 짚어주시죠. 네.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해 주기를 바랬던 외국의 많은 중앙은행 장들은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금리를 내국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낮추길 희망했었으나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나 아니면 환율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못 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유럽,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싶은 국가들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외국 사정을 크게 고려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에게는 미국 밖에 있는 국가들에겐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일부는 작용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러면 괜찮은 요인이 될까요? 우리도 사실 우리에게도? 내수는 정말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좋죠. 예, 그래서 내수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게 올바른데요. 단 늘 걱정하는 거 금리 낮췄을 때 또 부동산 뒤숭숭을 그러니까. 할까 봐. 그 예. 부동산 우리가 또 낮추면 네. 부동산 아. 값이 또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벌써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에 대해서 점쳐서 그런 부동산 앞으로 시장 좋아지겠는데 해서 벌써부터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출을 옥죄는 걸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좀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당국자 간에 뭐 말이 좀 엇갈리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좀 잘 정교하게 그렇죠. 예.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셰프라는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